29페이지 법률 행위부터 이제 우리 시험범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아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권리 변동 파트에서 이 권리 변동 원인이 이제 크게 이제 둘로 구별이 된다. 공부를 이제 좀 하신 분이야 이게 이제 얼만큼 중요한가를 이제 인식을 다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상속처럼 권리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법률 행위가 우리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아까 잠깐 한마디 하고 넘어왔는데,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걸 이제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이제 개념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의사표시 특징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를 한다. 거기 29페이지 보면은 의인안에 가로칠 1번에 장황하게 지금 법률 행위 개념을 써놨는데 사실 필요 없고 압축을 시켜서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다. 요리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거가 흔히 말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예에 들어준 것처럼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얘가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 양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 이게 원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 흔히 말하는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법률 효과를 이제 발생시키는 원인, 여기서는 이 계약과 같은 거를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계약과 같은 법률 요건은 청약, 승낙, 아까 요런 게 의사표시라고 예를 들어줬죠. 청약, 승낙, 이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뭐라고 부르더라? 법률 행위라고. 요게 성사들하고 알선한 게 어부라는 것이 중개업이니까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 따라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니까 일단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이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따라서 우리 중개사 민법은 법률 행위로 시작해서 법률 행위로 끝난다. 그 정도로 법률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사적 자치와 이제 법률 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를 꼭 이해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대부분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니까 요게 이제 훨 중요하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하냐? 이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되니까, 민법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사적 자치 원칙이란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법률 행위다. 옛날 시험에는 요 말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 뭐냐? 흔히 말하기를 학자들이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 행위니까 대부분 이 법률 행위가 옹이돼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생긴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은 뭐냐?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사람은 외우지 마세요. 법률 용어를 외우고 개념 외우고 그런 게 법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감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법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배우는 게 법 공부예요.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약속을 어겼다. 그럼 이런 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법 공부이기 때문에 무슨 법률 용어 외우고 개념 외우고 이런 게 법 공부 아니니까 처음부터 머리를 탁 비우라고 말이야. 막 그런 게 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만 하라고 말이야. 뭔만 적어주면 매매법이라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도 없는 거를. 여기 사적 자치 원칙은 사람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법률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원칙을 사적 자치 원칙이래요. 이런 말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칠판에 사례를 놓고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이야. 건물을 칠판의 사례처럼 매매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등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얘가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임대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적 자치원칙이라고. 이때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이런 계약과 같은 것들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행위라고. 따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의사를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의사는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실현시킵니까? 그걸 묻고 있단 말이야.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를 계약을 통해서 구체로 실현시키잖아요.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고? 법률 행위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이 사람이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러니 이 계약과 같은 것이 오인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이 된다? 법률 효과, 권리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 요 한 줄 공부하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얘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으면 우리 법 공부예요. 법 공부. 그러니까 뭐 똥 싼다, 밥 먹는다 이런 의사결정다 그런 의사결정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법 공부하니까. 매매하겠다 의사결정이면 결정을 했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런 걸 떠올려야지. 밥 먹겠다 의사결정해서 밥 먹고 자고 싶다 의사결정 자고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아시란데 봐요. 지금은 좀만 틈만 주면 이상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교실에 앉아있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랬죠. 우리는 민법이나 법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니까. 따라서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갑하고 을은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애시당초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우리 둘 사이는 뭐 권리 의무 생길 일이 없다고 말이렇게. 그런데 일면식도 우리들 사이에서 뭐가 오인돼서 권리 의무가 생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펜 팔았다고 말이야. 그럼 이 계약원에서 권리 의무 생기잖아.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매매하니까 이 매매 계약이 오인돼서 일면식도 없는 애들 사이에서 권리 의무가 생기잖아 이렇게. 그런데 왜 이 매매 계약이 오인돼서 대부분 권리 의무가 생기냐 그 이야기야. 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얘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되니까.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실현시키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계약이 오면서 권리 의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요 이야기라고 말이야.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고. 따라서 왜 법률행위가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냐? 민법의 최고 원리인 사적자치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거기에 가로치 2번 딱 이해하고 가로친 3번 법률행위와 준법률의 차이는 동그라미 2번 아까 가르쳐 줬으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 잘하시고.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차이나 법률행위와 준법률의 차이나 똑같겠죠.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혹한 바에 따라서 원하는 바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지만 준법률은 당사자 의혹과는 관계 없이 뭐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뭐 갖고 이해하자? 최고 같은 거. 그 다음 의사표적 관계에서 뒤에 넘기세요.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자 지금 흔히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일하지 않느냐?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이어서 바로 나오지만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는 법률행위 성립법이면 청약의 의사표시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은 뭣도 꼭 있어야 돼요. 승낙도. 따라 청약이 곧 이코르 계약이라고는 법률행위는 될 수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따라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동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는 꼭 있어야 되느냐, 의사표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 여기 칠판에 사례에서 청약이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당사자에서 권리 법률효과가 생길 수도 없는 거이고, 따라서 필수적으로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라고 말이야. 의사표시 외에 다른 사실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동일한 거 될 수 없다, 이런 이유인데, 옛날에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서 곧잘 물어봤지만 지금 이제 이미 여러분 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이걸 훨씬 능가할 정도로 시험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안 물어보지만 옛날에 많이 물어봤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동그라미 3번 4번 다시 한번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밑에 참고문의 준법률 종류는 외울 필요 없고 단 한 가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사통지에 뭐가 들어있다, 최고. 요 최고가 대표적으로 준법률주다.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안길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와.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 자기가 보면 거기 이제 의사표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에서 채권행위 뒤에 물권행위 나와 있고, 재산 증감에 따라서 분류 등등등 해서 그 뒷페이지까지 3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도 물론 다 알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의사표시 수요와 방향에 따라서 분류라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이제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다시피 깨우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단독행위를,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집중주를 출제하는 것이 거기 첫 번째가 그 중에서도 단독행위라고 말이에요.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깨우쳐야 되고 시험에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불허, 채권행위 뒤에 물권행위 이런 거는 여기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물권법 들어가자마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오는데 이미 공부를 한번 하신 분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제 어디서 나오고 뭐 때문에 중요한지는 다 알거예요. 다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물권법 공부할 때 필요하고, 재산 증감에 따른 분류에서 출원행위에서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거는 이제 알거예요. 저번 주에 계약법 할 때 유상계약 무상계약 가르쳐 줬으니까 그게 곧 유상행위 무상행위야. 계약법이나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그 다음 밑에 신탁행위가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민사특별법을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민사특별법 공부할 때 집중 가르쳐 주긴 하고, 나머지는 일단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필요하면은 나올 때마다 공부해도 되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를 지금부터 집중 살펴보자 말이에요. 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분류하는 것, 요게 이제 법률행위 종류에서 가장 중요하다, 흔히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기 전에 하나만 또 높아지면서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지금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법률권을 말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이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률행위도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은 권리 법률효과도 발생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법률행위가 중개업 대상이니까 우리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종류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만 높아시면서 이 의사표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이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의사표시다. 아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참 하신 분들 때문에 의사표시 감 못 잡으면 법률행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국어 시간이 아니라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같으면 의사표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게 의사표시를 할 거라고 말이에요. 국어 시간 같으면. 근데 우리 지금 민법 공부를 해요. 그래서 법률의 종류 들어가기 전에 의사표시가 뭔지 다시 한 번만 높아시면서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가 아니고, 만약에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라고 하면 국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법을 공부해요. 민법은 실체법이야. 실체법은 뭐에 관해서 배운다? 권리, 의무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실체법이라고 말이야. 당사자가 봤을 때는 권리 의무를 뭐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라고 부르고.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뭘 말하느냐? 항상 자 이거 한 줄 배우니까 사적자 존재 실현시키 수단이 법률행위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법률행위가 온이돼서 대부분 뭐가 생긴다?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이 권리 의무, 법률효과에 관해서 배운다. 이걸 몇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표시 개념적인 할 때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한 건 논리적인 게 하나 그 말이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해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의사표시가 되려면은 법률 개념적인 할 때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의사표시가 된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말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국어 시간이 된다고 말이에요. 민법 시간은 실체법이니까 뭐 배운다? 법률 효과, 권리 의무에 관해서. 여기에다 항상 초점을 맞춰 논리적인 게란 말이에요.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이 의사표시가 되니까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한다. 정치인이 연설을 한다. 저처럼 선생이 강의를 한다. 이런 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무슨 권리 의무를 의혹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연극 배우가 대사하면서 무슨 법률 효과 의혹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말하는 거지. 요거는 국어 시간에서는 민법 시간에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아까 이거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가 되냐? 법률 효과를 의혹하잖아요. 얘가 1억 원을 살려 그 말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의혹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법률 효과잖아.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것만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법률행위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 개수나 방향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다음 셋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셋으로 구별하는데 여기 합동행위는 모른다고 해서 민법 공부에 지장 없고 시험에 낼 거 없으니까 요거는 제게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은 너무나 쉬운 거죠. 여기 지금 계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여기서 청약과 승낙 요 의사표시가 합체가 돼야지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러니까 뭐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고 사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그죠? 우리가 아침에 대문간 나선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채우고 사는데 공부 참한 사람 때문에 내 구조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라고 말이에요. 아침에 나와서 학원에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탄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딱 정차한다. 요게 흔히 말하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저번 주 가르쳐 드렸어.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이죠. 시내버스 얼마 내면 당신을 목적에 태워다 주겠다.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것도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청약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을 시민이 버스에 승차를 하죠. 요게 꼭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낙에. 그러니까 버스에 이제 승차는 승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시민은 이제 자 계약 성립됐다. 법률행위 성립됐다. 그럼 이제 권리 의무가 생기겠죠. 그러면 시민은 버스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토큰 넣든가 여기는 주로 뭐로 해요? 카드 딱 이렇게 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는 나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줄 의무가 있으니까 나를 우리 학원 앞에까지 딱 태워다 주는 것이고 이 의무가 생기죠. 나는 거꾸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계약인데 왜 이걸 계약이라고 우리가 의식을 모아야 되나? 이유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구조는 이제 공부를 언제 하신 분은 이제 알겠지만 요 계약이 성립되면 꼭 뭘 작성한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지 계약이다 이렇게 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불의식행위가 원칙이에요. 저 법률행위 종류 지금 보면 그 요식행위 불의식행위 있잖아. 33페이지 거.
근데 법률행위는 굳이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잖아. 꼭 서면을 작성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구도로 계약 치료도 상관이 없는 거야. 따라서 법률행위는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불의식 행위가 원칙이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꼭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냐 그 말이야. 이거 계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다가 담배 한 갑을 슈퍼에서 샀다. 이것도 뭐이고 매매 계약이고, 여기 또 여러분 여기 앉아서 강의 들으시는 것도 학원하고 여러분 사이에 학원 계약이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계약을 우리가 하루에도 체결하고 산다고 말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계약 사회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사회에서 수많은 계약 체결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번 주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을 추출해서 채권법, 계약법에다가 15종류 계약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이 15종류 계약을 뭐라고 부르더라? 저번 주 가르쳐 줬어요. 전형계약 이렇게 부르더라고 말이야. 저번 주에.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들어간 섬 15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도 중개업하고 관련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 계약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보류를 해놨다고 맞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못 배웠고, 그래서 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만 시험에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총칙 끝나면 바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저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번에 민법 총칙을 먼저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 물권법 건너뛰고 채권법, 계약법 공부하고, 그 다음 민사특별법 공부하고, 마지막에 물권법을 공부한다고. 근데 옛날에 기초 입문과정 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 그러면은, 뇌 구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법전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전이.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나온 다음에 민법전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 상속이 나오는데, 요거는 중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시험에서 열외 것이고, 우리 민법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 대한민국은 모든 교재가 민법 총칙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법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 흔히 말하는 계약법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책 순서가 이렇게.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가 저 독일 민법제를 뻔떴다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나라 민법 총칙이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 채권법이, 계약법이,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는데, 요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이에요. 민법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하나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자, 그런 다음에 3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3월 20일 날 얘가 소유권 넘겨달라. 이것도 청약이요. 몇 원이 알았다 넘겨줄게. 이것도 승낙이고. 그러면 3월 20일 날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 주기라는 뭐가 성립이 되는 거요? 합의가. 그런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 이전이 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다. 흔히 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이 일련의 과정 하나를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인데, 여기에서 매매 계약 이것도 법률 행위죠.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것도 법률 행위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 중에서도 저번 주 가르쳐 줬어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권 계약, 채권 행위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우리 뒤에 나오는 법률 중에 두 번째 거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게 이게 채권 계약.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여기가 소유권이 물건이다 그래서 요거를 물권 행위. 그 중에서도 이제 계약이니까 물권 계약, 매매 계약을 채권 행위. 그 중에서 계약이니까 채권 계약. 소유권 이전의 합의, 소유권이 물건이고 합의가 계약이니까 물권 행위. 그 중에서 계약이니까 이런 거를 물권 계약 요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먼저 매매 계약이 원인이 돼서 순서가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가죠. 그럼 무엇부터 공부해야지? 물 흐르듯이 배우는 거예요. 매매 계약부터 공부해야 되잖아. 요거 배우는 게 무슨 법이에요? 채권법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 배우는 게 무슨 법이에요? 물권법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물권을 취득하잖아요. 그 순서가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원인이 돼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거 원래.
그 순서대로 법전이 독일처럼 매매계약이 먼저 나오고 요게 나중에 나와야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 왜 두는 거예요?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총칙에 규정하는데 이거 보세요. 매매 계약, 이 계약도 법률행위죠. 소유권 이전 합의, 이 합의도 법률행위죠. 그 중에서 이거는 채권행위, 이거는 물권행위죠. 다 같은 법률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그걸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민법 총칙 법률행위 파트라고 말이야. 그 말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이 합정 과정에서 계약법이나 서론 부분에서 원리만 좀 공부를 했고 매매 임대차를 안 배웠고 특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뒤쪽에 이제 순서가 우리 민법전은 요게 요렇게 갖고 요게 순서가 요거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물권법이 가장 방대하고 출제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항상 부실공사가 많이 된단 말이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요거 공부하고 요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요 순서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공부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번 과정에서는 또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채권법에서 매매관 임차는 배우니까 계약은 그 정도만 딱 알아두고 열애시켜 버리고 모든 이제 전력투구는 어디다 하자? 단독행에다가 요게 이제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고 법률행위 종류 물어볼 때도 단독행위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돼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여기 단독행위는 특징이 뭐냐? 자, 계약은 의사표시 2개 이상이 합체가 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계약이니까 이런 게 이제 계약이다 이해했다 치고 이에 비해서 단독행위는 명칭이 단독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사표시가 요거는 밑에 거하고 달리 한 개만 있으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 관련해서 계약과 달리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에 그러니까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쳐서 계약이라는 법률에 성립되니까 단독행위는 청약만 있으면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단독행위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취소, 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취소, 해제, 추인 이런 것들인데 여기 취소, 해제, 추인 이 정도만 갖고 놀아도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4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될 거라고. 취소, 해제, 추인만 이해를 해도. 그런데 취소, 해제, 추인이 전부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 종류에서 뭐로 되어 있더라? 단독행위로. 그러니까 취소, 해제, 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단독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을이 아까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첫 번째 시간에 을이 갑을 사기 강박을 했다. 강박은 공을 협박했다는가? 안 팔면 때려 죽였다. 해서 이제 을의 기망에서 또는 공갈 협박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요 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갑 쪽에서 이 계약을 뭐하도록 되어 있고 취소하도록 되어 따라서 얘가 취소권을 갖는다. 아까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또 한편 이런 예도 들어줬단 말이야. 잠깐 이번에 저 건물에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칠했다. 그런데 매수인이 전날짜에 대금 지급을 안 했다. 그럼 이 의무가고 채무를 말하기 때문에 얘가 전날짜 대금 지급 안 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 민법상 계약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뭐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 취소나 해제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취소는 사유가 딱 정해졌어요. 요거는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하고 여기 해제도 저 법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라고 우리 민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 사유를 잘 보라는 거예요.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하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얘네들의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취소권의 해제권은 이런 사유 때문에 상대방의 협력이 없이도 바꿔 말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도록 돼 있다고. 이 사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리들 아까 뭐라고 불렀다? 형성권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성권의 경우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갑이 얘한테 취소할 때 어이 나 취소도 돼 청약하고 취소해도 돼 승낙하고 요게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 쪽에서 일방적으로 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얘 의사는 개 무시가 되고 매매가 취소가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고 보호가 된다. 이런 걸 아까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이런 취소권 같은 형성권은 행사하려면 얘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잖아요. 얘 의사는 필요 없잖아요. 이자 쪽에 의사표시만 하나 있으면 되잖아. 이런 거를 단독행위라 그래요. 따라서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형성권을 행사를 하면 형성권을 행사를 하면 그게 곧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종류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독에 해당이 된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성권 행사하면 형성권은 고르자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곧 뭘 의미한다? 단독행위를. 따라서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취소가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고 해제권이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해제가 뭐에 해당이 되고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고 추인권이 형성권이니까 추인도 뭐에 해당이 되고 단독에 해당이 되고 해지권도 형성권이니까 해지는 아직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해지가 단독행위고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왜 형성권이 또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오늘은 자주 형성권만 깨우치고 가라고 말. 안 깨우쳐도 상관없어. 이게 얼만큼 중요하다만 인식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형성권 행사하면은 이 단독행위로 돼 있다고 말이에요. 형성권 자체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얘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고 상대방 의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일방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 하나만 있지 않을게.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나만 있다 그 말이 청약 하나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취소 같으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해제 같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추인 같으면 일방적으로 추인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제권 같은 형성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의 해제권 같은 형성권 행사하면 그게 곧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된다?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 요 관계를 이해를 잘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또 형성권 할 때 이런 말 또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 민법상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려면 기본 원칙을 하고 말 것도 없이 양당사자 의사표 합치가 있어야지 법률관계 변동이 생긴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형성권은 권리자 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죠. 상대방 의사는 무시가 되죠. 개무시돼 버려. 상대방 협력 없이도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성권 그거 행사할 때 단독행위는 개인이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독행위도 마찬가지고 형성권도 마찬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단독행위 법정주의 그래요. 단독행위는 민법 기타 요 법정이라는 단어는 법률의 규정의 약자예요. 이걸 법정이라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민법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안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형성권도 마찬가지고. 왜냐? 일방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고 상대방 의사는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취소권이나 해제권 이런 거는 왜 얘네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취소나 해제도 계약으로 해놓게 되면 너무나 좋죠. 만약 취소나 해제가 계약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 취소도 돼 청약하고 계약은 청약 승낙이 있어야 하니까 얘가 그래 취소에 승낙하고 양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매매가 취소가 되고 소유권 돌아가고 이게 보기는 홀랐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계약을 그랬죠. 상대방이 뭐 안 해보라 승낙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기강박 당하는데 취소권, 소유권 찾아와야 되는데 얘 승낙으로서 취소하더라면 승낙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로 돼 있다. 네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만 해라. 요리 돼 있다면 그게 곧 형성권이고 요걸 행사하면은 그게 곧 취소라고 하는 뭐에 해당이 된다? 단독행위에. 따라서 이런 취소권과 같은 것은 왜 형성권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취소는 왜 단독행위로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느냐? 그거는 우리 민법에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사기강박이라는 사유를 감안해서 이자의 협조를 얻어서 취소하는 건 사실상 힘드니까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하라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해서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의 토지를 매수를 하고 싶다. 소유권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럼 매매는 계약이니까 얘가 팔아라 청약하고 얘가 승낙하고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등기 전 받아야 소유권 취득 법률관계 변동이 생겨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매매는 분명히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당 누사표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유권 넘어오는 거고. 그런데 이런 매매 같은 것을 만약 얘가 지 마음대로 매매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라고 말이요. 매매는 분명히 민법에 뭐로 되어 있어요? 계약으로. 근데 단독행위는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반드시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단독행위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매매는 단독행위로 규정이 안 됐다는 거야. 계약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 매매를 얘가 단독행위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라고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단독행위는 일방당서 일방적 의사표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약 승낙이 필요 없고 매매할 때 얘가 일방적으로 팔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는 걔 무시되고 매매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얘가 일방적으로 팔아 의사표시하면 이게 단독행위니까. 이 말 듣겠나요? 이런 걸 걔가 함부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라고 말이게. 따라서 단독행위는 반드시 민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따라서 매매 같은 계약을 개인이 함부로 단독행위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 말. 이걸 잘 깨우치라 그 말이요. 형성권이나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그래서 민법이나 특별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걸 감을 잡으라 그 말이요. 왜 개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감을 잡으라 그 말이요. 그 중에서 말하듯이.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 종류도 아주 중요한데 왼쪽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측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종류도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 시험에는 이것도 이제 이 종류를 따로 나누어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원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원칙이라고 말이요.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민법에서는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면 예를 들어서 왼쪽 제일 밑에 추임, 우측에 제일 위에 취소, 해제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가 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가? 요거는 이제 개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게 단독행위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겠냐? 여기 보라고 말이요. 여기 취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 갑이 서면으로 이제 작성해서 취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해서 이제 취소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서면으로 발송을 딱 했어요. 아직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취소 의사표시를 발송함과 동시에 취소가 만약에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2단계에서 매매는 취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면 2단계에서 넘어갔던 소유권도 갑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등기는 설사 의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소유권이 바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을은 갑이 취소했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발송만 했으니까. 도달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데 당사자 이상 최소한도로 상대방도 법률 관계의 변동사항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갑이 취소한 건지 안 한 건지 따라서 내가 예전에 등기 가지고서도 소유자 아닌 경우도 많아요. 내가 소유자인지 아니면 소유권 돌아간 건지 이걸 상대방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말. 알려면은 이 취소 의사 표시가 최소한 상대방의 뭐한 이후에나 도달한 이후에나 효력이 생기는 걸 하자.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요. 저번 주에 계약법 공부할 때도 청약 승낙이 전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를 집중 가르쳐 줬는데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해져 효력이 생긴다 그 원칙이잖아. 민법에서는. 이게 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이제 이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몇 개가 눈도장 좀 찍어두라.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포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내가 이 볼펜 소유자라고 말이야. 요걸 포기하겠다 의사표시 내가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 의사표시 하면 되잖아요. 누구 승낙 얻을 필요 없잖아요. 상대방도 필요 없잖아요. 상대방 대표적으로 없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유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몇 개 눈도장 딱 찍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법률행위 요건을 펴보세요. 34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또 목숨을 좀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나왔다고 말이요. 거기 저 법률행위가 요건이 우리 민법 전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해요. 오늘 딱 요 세 가지를 세 가지도 아니 두 가지죠. 집에 가서 형성권에 관해서 끊임없는 탐구를 좀 해보고 이해 모두 좋으니까 요거 하나 그 물리티니까 단독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깨우쳐야 될 것이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 요건이에요. 요거를 이제 깨우쳐야 된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머리를 많이 주직경 받지만 딱 두 가지라고 말이에요. 형성권 연구해보고 중요도를 인식하라고 말이에요. 나머지 다 무셔도 되니까. 그 다음 법률행위 요건 깨우치면 되고 요 두 가지만 오늘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락은 면해버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자,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선 대부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 법률효과를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권리변동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고 실체법은 이제 권리무관에서 배우는 법이니까 요게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목표라고 말이에요. 요 권리무관 법률효과니까 민법이 실체법이고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무가 발생이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제1단계로 최소한도로 법률행위로서 외형적인 틀을 갖춰야 되는데 그 외형적인 틀을 갖추게 한 요건을 법률행위 성립요건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가 자 이거 하나 배우고자 하는 게 민법 공부 전부인데 이 갑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했다. 물론 청약 승낙 합치가 되지 매매계약이 성립됐을 것이고 그럼 이 계약공이 돼서 당사자의 권리무가 발생이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 1년의 과정 하나 공부하면 민법 공부 전부예요. 정말로 민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딱 틀 잡으면은 나중에 딱 10페이지로 줄어들어. 자기가 실력이 는가 안 는가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민법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양이 자꾸 늘어나는가? 그러면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면 엉터리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600페이지짜리 책이 400페이지로 준다. 더했더니 100페이지로 준다. 더했더니 10페이지로 준다. 그러면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하면 딱 5페이지로 줄어들어 민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5페이지로 압축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공부하고 말 것도 없으니까. 근데 왜 공부량이 많냐? 쓸데없는 데 신경 쓰니까 그래요. 신경 쓰지 말한 거는 왜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말이에요. 그거 보면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들도 어째 하지 말하는 걸 열심히 해보잖아. 사람 미쳐버리라고. 네?
왜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말하는 걸 그렇게 신경 쓰냐고 말이요. 하는 건 안 하시면서. 공부에 만큼 여러분이 연세 불문하고 초등학생과 똑같아요. 하기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미지의 길이 훨씬 더 우리 호기심을 자극을 시키죠. 그죠? 집안에 있는 각시 서방보다는 밖에 있는 왠지 저 새끼가 잘생겨 보이고 저 여자가 이뻐 보이고 그런 거예요. 원래가 민간인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공부만큼 빨리 합격해야 되니까 합격하고 빨리 나가서 땅 보러 다녀야 된다고 말이에요. 땅 보러. 예? 그러면은 제 하잔대로 하셔야 돼요. 저거 다른 거는 나 여러분보다 못하지만 민법만큼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전문가예요. 먼저 이게 권리무가 생기려면은 일단 요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요 계약이 성립돼야지 법률이 성립돼야지 권리무가 생기든가 말든가 한다.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계약이 일단 성립돼야지 권리무가 발생이 될 건데 이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 그게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데 이것도 어떠한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성립 요건에 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밑에 보면 박스에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여기 특별 성립 요건 같은 것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나만 묻는다. 저번 주에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 특별 성립 요건 박스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현상 강구에 있어서 강구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 현상 강구 계약은 전형계 15개 중에 유일하게 요물계약이죠. 그 당사자 의사표시 있으면 안 되죠. 뭐가 꼭 있어야 돼. 강구적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잖아.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요물계약 특성상 요게 특별 성립 요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는 깨우치셔야지. 저번 주에 가르쳐 줬으니까. 안 그래요? 현상 강구 계약 유일하게 요물계약이니까 의사표시 합치면 있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뭣도 필요하다. 강구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 성립 요건은 무시해버려도 되고 그 대신 일반적 성립 요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된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필수적으로 뭐는 꼭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잖아요. 이렇게 의사표시 있어야지 계약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잘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당사자 의사표시 여러분이 금방 찾아내요. 매도인 매수인이 당사자고 계약이 성립되면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목적을 이해를 잘하라고 내가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옛날부터 이 목적은 일단은 목적 물하고 구별을 잘 하시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 건물과 같은 거 요게 계약의 목적 물에 해당이 돼요. 요 목적 물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요거는 목적이 성립 요건이지. 그러면 목적은 뭐냐? 당사자가 장래에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우리는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 당사자가 장래에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 아까 앞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여기 보세요. 얘가 청약했다는 것은 1억 원에 살래? 요게 청약이니까 청약함으로써 얘는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뭐 하는 것이다? 의혹. 그러니 의혹한 바에 따라서 얘는 뭐 부담한다?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 매수인이 승낙하는 것은 대금을 지급할 때 의혹하는 거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 그럼 답 나왔다고 말이야. 목적이 뭐냐?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부담하는 것. 요게 곧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적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목적물이고 쉽게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왜 뭐 하려고 매매하는데 그것 묻는 것이 목적이에요. 매도인은 뭐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그래서 이걸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 가르치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이거는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 목적물이 없이도 법률행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물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어떤 경우나 바로 살펴보라고. 목적물이 없어도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다고 말이야. 구별을 칼같이 하란 말이야. 이걸 이제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대금 지급 청구권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 반대 권리 가지니까 이전 청구권 취득하고, 이게 또 목적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얘는 대금 받고 얘는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이게 목적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를 지금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먼저 이 의사표시하고 목적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극히 이제 일부 학자지만 일부 학자들 중에는 목적은 굳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드릴 필요가 없다, 요리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목적은 자동 수반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 줬다시피 청약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말은 소유권 넘겨주었다고 얘가 의혹하는 거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목적은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정말 안결로 하면 저하고 공부하기 진짜 힘들어요. 따라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의사표시 있으면 목적은 수반한다, 굳이 이거를 성립요건 드릴 필요가 있나, 요리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목적은 수반한다, 이 말을 일단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당사자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민법 공부를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건데, 요게 이제 법률행위가 오인돼서 법률권을 발생했다, 이 일련의 과정, 요 한 줄을 공부하는 것이 민법 공부 이제 전부기 때문에 지금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공부한다는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런 거를 지금 이해를 잘못해 버리면 민법 공부는 초장에 엉망진창이 돼버려. 실력이 절대 늘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암기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매도원을 이렇게 지금 바꿔놓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 말이에요.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다. 이때 정신병자 갑이 건물을 을하고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도 매도인 갑이 정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법공부 첫 출발이에요. 하세요.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 당사자가 문제라는 건데, 여기 당사자를 만약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만을 당사자로 본다, 그런 당사자가 계약 체결하지 성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죠. 그러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그러죠 안 되는 걸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당사자가 어떤 놈을 말하느냐가, 여기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냐 여부는 불문하고,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바꿔 말하면 살아 있기만 하면 연령 불문하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여부 따질 필요 없이, 눈이 한 개냐 두 개냐 따질 필요 없이, IQ가 2500이냐 25냐 따질 필요 없이, 학력 수준이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냐 초등학교만 나오냐 따질 필요 없이, 100살 잡수는 어르신이냐 한 살 먹은 어른이냐 따질 필요 없이 싸그리 당사자가 돼요. 그게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갑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하면 계약이 일단 무엇은 돼요? 성립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갑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1억짜리여도 사탕 한 개 사줄게 그럼 매매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계약이 성립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말. 일단은 계약은 뭐한 걸로 보고 성립된 걸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제 당사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게만 하면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죠? 죽은 사람은 애시당초 여러분 같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계약책을 처음부터 뭐 하잖아요. 근데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다 당사자고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이 당사자가
빚을 발할 때도 있긴 있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토지를 뭐 취득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제한이 좀 있어요. 그 외국인 토지법이 그래 여러분 중개사법 실무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고. 외국인 토지법이 나왔는 것도 그것이 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흡수됐나요? 이번에? 그죠? 토지 거래 허가자하고. 예.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자도 판례가 여러분 중개사법 실무시험에 나왔고 외국인 토지법도 해년마다 나왔는데 요게 지금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을 거예요 아마. 토지 거래 허가자는 공법에서 국토개미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한번 넘어갔고 외국인 토지법에 드는 외국인 그 토지 매매 요것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아마 흡수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사법 실무시험에 들어가고 그때 이제 자연인 외국인 같은 똑같은 자연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요 당사자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 이후의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질관 여러분 같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은 다 당사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결국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지금 했냐 그러면은 당사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목적은 수반이 되고 그러면 결국 성립요건 3개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이다? 의사표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서 법률행위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음미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이렇게 개념 정했어요. 의사표시를 요소하라는 법률요건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죠. 성립요건이 3개니까 당사자 및 의사표시 및 목적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요리해야지 정확하겠죠. 개념 정의할 때 법률행위. 근데 아까 우리는 뭐라 했어요? 그냥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이렇게 개념 정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자꾸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제대로 하면은 요 3가지가 성립요건이니까 당사자 및 의사표시 목적을 요소라는 법률요건이 법률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개념 정의할 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가도 생각을 해보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만 해도 그 개념 파악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이제 문제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치고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매도는 이제 정신병자라고 아까 한번 예를 잠깐 들어줬어요. 이 경우도 이제 계약이 성립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항상 요 3가지 요소를 갖췄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당사자 있고 의사표시 있고 목적 갖추는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니까. 그러면 이 매도인갑이 정신병자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가 계약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2단계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일단 이 3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민법 공부를 하면 돼요. 요 3가지 요소를 갖추면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럼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 정신병자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계약은 성립이 됐다라고 방금 우리가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성립됐으니까 법률 효과도 실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여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글자 그대로 유효라고 부르겠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을 거꾸로 우리는 무효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유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 유효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매수는 대금지 의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요걸 이렇게 하겠다고 목적으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그 다음에 유효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목적으로 삼고는 법률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얘는 실제로 대금직 의무를 실제 부담한다. 요게 유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무가 생기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의무 요 매도인 정지병 부담했으니까 요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이행 안 하면 강제라도 소유권 뺏어가니까. 그럼 소유권이 결국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의뢰에게 넘어간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더라. 그러면 얘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으로 이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를 해주려면 설사 얘가 계약은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도록 해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 계약이 유효가 아니라 뭐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소유권 상실 안 해요. 거꾸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이 의무가 실제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1000만 번 성립하고 등기 할아버지까지 매수인에게 1000만 번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의무가 발생이 안 되니까 소유권은 얘한테 안 넘어가요. 등기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민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민법에서 맨날 따지는 게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냐 안 부합하냐 그걸 따지고 앉았죠. 그 다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그거는 뭘 의미해요? 실제법 민법이 항상 넘버원이다 그 이야기야. 등기는 절차예요. 그럼 실제법 민법이 항상 위에 있고 등기법은 등기 절차로서 배우는 등기법은 민법에 대한 시다발의 과목이야. 등기법 시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실체관계 부합이야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공부하잖아.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고 민법이 항상 넘버원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실제법 민법에서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권리의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1000만 번 넘어가도 이거는 시다버리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무효가 돼버린 거야. 이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은 뭐 없으니까 소유권은 안 넘어간다. 얘가 그대로 소유자다. 일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한테 뭘 시사해 주고 있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무효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왜 이 경우는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느냐?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자고 말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일 것.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2단계 효력요건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 말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라 해서 언제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실제 효과를 발생을 시키려면 효력요건이라는 걸 또 갖춰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 처로 돌아가서 특별 효력요건 안에서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이 있는데 그 특별 효력요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집중 시험에 나오니까 동그라미 2번이네요.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집중적으로 단답처럼 물어보잖아.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한 채를 공짜로 주마.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도 법률에서 성립은 돼 있고 조건이 성취돼야지 법률행 효력이 불어서 발생이 되니까 이런 걸 효력요건이다. 우리가 조건 기한할 때 배웠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은 체크만 딱 해놓고 동그라미 2번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된다. 그래서 특별 효력요건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판례와 관련해서 시험에 집중나는 것이 제일 밑에 그 판례 사례고 무지막지하게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지금 농지 아직 공법시나 농지법은 안 배웠을 건데 2차 과목 공법시나 농지법이 시험에 들은 두 문제 나오는데 아마 첫 번째 과정은 시간이 없어서 농지법은 아직 안 배웠을 거란 말이야.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자세한 건 또 공법시나 배우니까 두 사람이 이제 농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 저 농지법에는 자경 원칙적으로 스스로 경작하고자 하는 자, 자경하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어요? 농지 취득 가끔 장관들 그 청문회 할 때 자주 나오잖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묻고자 하는 게 이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를 아니하고 농지 매매를 했을 때 이 농지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요걸 묻고자 하는데 가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를 아니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는 만약에 무효다라고 가정을 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에 있어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고르세요. 아니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가정하면 효력 요건이겠죠. 요게 있어야지 유효가 되니까 효력 요건인데 우리 지금 판례는 뭐로 보느냐.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농지 매매를 하더라도 농지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다 그 말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험에 자도 물어봐요.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걸 묻는다고 말이야. 그러면 왜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계약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지를 아니하고 매매하더라도 유효로 보느냐. 제도 취지를 보라는 거예요. 항상 법 공부 기본은 어떤 제도가 나면 이 제도를 왜 두고 있는가 취지를 알면 혼자 공부도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글자 그대로 자격하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 좀 받아야죠. 그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 시에 요 서류는 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첨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 매매할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자격하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자. 그래 이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요 서류는 언제 첨부만 하는 거예요. 등기 전에 해야죠. 소유권 넘어가니까 등기 신청 시에 첨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농지 취득 자격을 얻지 않냐고 매매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일단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유효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 말. 이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제도 취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이 첨부에 대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첨부 안 되면 소유권 취득 뭐 하니까 목적 달성을 하잖아요. 이게. 그다음 여기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 관련해서 그냥 우리는 일반적 효력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런 거는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특히 특별 성립 요건은 시험에 안 나오고 특별 효력 요건은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아까 조건 그냥 가르쳐 준 거 하고 제일 밑에 그 판례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점검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항의 능력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을 해야지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해서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칠판에 정신병자 예에 들어준 것은 이제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여기 정신병자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 무능력자 그래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 효과가 생긴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의사 능력 예를 들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도 효력 요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의사 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아닐 것.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해서 효력 요건이 4개가 나오는데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4가지 효력 요건을 갖춰야지 비로소 효과가 발생 유효가 되고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뭐로 돌아간다? 무효로 돌아간다. 물론 공부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취소사에 해당되는 것도 3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무효로 돌아가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도 되고 효력 요건까지 갖추면은 유효이고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은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끼워쳐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판단을 하려면은 꼭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법률행위가 뭐 할 것? 성립될 것. 성립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법률용어로 부존재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요거를 법률용어로 불성립 부존재 요리 표현하는 거예요. 성립요건 갖추면 뭐한 거를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나서 우리 시험에 기초로 자주 물어본 것 중 하나가 법률행위가 불성립인 경우는 공부 처음 하신 분은 나중에 배우고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집중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법률행위가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논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집중 물어보는데 공부 처음 하신 분은 나중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 전환할 때 이걸 공부를 하고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 때문에 이제 기억 되살리려고 한마디 해주는 거고 이걸 집중 물어보니까 불성립인 경우는 유효 무효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효가 되려면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걸 이해하고 나 그래서 자 아까 사기 강박을 계속 예를 들어줬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 맞는가 고르세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다. 그냥 대충 야매로 때려잡지 말고 왜 그럼 이게 법률행위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그런 건 묻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법률행위 아니겠죠. 성립요건 갖추지 못했고 효력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법률행위인 거예요. 무효 취소에 해당되는 것도 법률행위니까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립요건 못 갖추면 법률행위 아니니까 요거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법률행위니까 효력요건 갖추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법률행위야. 근데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 뭘 못 갖췄느냐? 여기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니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니까 효력요건을 못 갖췄을 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갖췄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잖아요. 이렇게. 또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걸 집중 가르쳐 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재판 사례를 다시 보란 말이에요. 지금 3월 10일 날 이 건물에서 매매 계약을 치렀는데 계약 체결일 전 저번 주도 집중 이 사례를 가르쳐 줬는데 3월 7일 날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어요. 내용 파겠나요? 자 묻는다 말이에요. 이 계약은 성립되는가 먼저 판단하세요.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여기 쳐다보지 말고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 확인하라는 거. 네 구조 오늘 바꾸고 가야 되니까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 잘 공부가 안 돼버려. 3월 10일 날 매매했는데 그 전에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걸 판단하니까 이 새끼 사기꾼이 이런 분만 공부 뭐 한다고 말이야. 성립됐냐고 물어보면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 확인해서 법은 아주 정밀하게 논리 장연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안면으로 해버리면 다 외워야 돼. 말이야. 당사자 있죠? 의사표시 있겠죠? 살려 삭혔으니까 의사표시니까 목적은 수반하고 요 건물은 목적물이지 성립요건 아니라니까요. 요거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 이렇게. 아까 목적하고 목적물 구별하고 신신당부했잖아. 요거는 목적물이야. 요게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니까 이렇게. 대신 이제 성립은 됐지만 여기까지 이제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력요건 갖췄는가를 따져보자 그 말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실제 효과가 발생 유효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여기 계약이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가 봐보세요. 얘는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은 이제 목적인데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 목적을 이행할 수 없잖아요. 이미 그 전에 멸실했으니까. 딱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데 이걸 유효를 해버리면 이게 의무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무를 이행 못하는데 의무가 생겨되면 이게 상호 논리적 모순이 돼버리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이 유효가 아니라 뭐로 돌아가죠? 무효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처음부터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저번 주에 배웠다. 계약법 공부할 때도 이렇게. 이것도 계약은 성립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뭐로 돌아갔을 뿐이지 효력요건을 못 갖췄다. 무효로 살 뿐이지. 여기 효력요건에 목적을 뭐 할 수 있을 것? 이행할 수 있을 것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민법이 실체법이고
따라서 권리명을 해서 배우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계약 관계가 발생이 됐으면은 이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어떤 권리의무를 취득합니까? 요거 하나를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그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생기려면 이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죠. 거꾸로 무효가 되면 권리의무 안 생기죠. 그러면 답 나왔어요. 딱 하나 배워. 이런 계약 관계 딱 주어놓고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게 민법 공부 전부예요. 이거 하나 배웠잖아 민법 시간에. 근데 유효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될 것이 뭐이다?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답 나왔어요. 오늘 앞으로 민법 시간에 뭘 배우게 됐냐고 말이야.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이거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요거 하나 배우는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근데 그것도 또 압축이 돼. 여기 지금 효력요건 3개 중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권리능력, 의사능, 행위능력 요거는 또 우리 중개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시험범위도 제외가 돼 있어요. 일단 효력요건 중에서도 밑에 2개만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 목적과 관련된 것 요 밑에 2개만 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따라서 모든 교재가 당사자 간의 효력요건은 설명이 안 돼 있고 요 밑에 2개가 설명이 됐단 말이야. 따라 우리 책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책 순서를 보면 따라서 당사자 능력에서 그 35페이지부터 뒷페이지까지 30페이지까지요. 뒤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쭉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 또 책을 좀 고쳐놔야 돼요. 그 3번의 행위능력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잘못 해놨단 말이야. 의인하나 두 번째 줄에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그러는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거기다 피특정 후견인도 써놨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삭제하라고 저번에도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가로친 5번도 삭제하셔야 되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 아니에요. 완전한 능력자예요.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연령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자 미성년자하고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요 세 사람만 제한능력자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당사자 관련된 효력요건 요 세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민법 공부할 때 엄청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책에 쓰여있는 게 읽어봐야 백날 이해도 못하니까 또 이거 손대면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이거는 프린트물을 꼭 참고해야 되고 그 21페이지 나눠드린 거 거기 보면은 대여섯페이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동영상의 기초 입문과정 제일 앞쪽에 1시간 정도 이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물 읽고도 이해 안 되면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여기다 또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제2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먼저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목적 확정이 뭐냐, 가능이 뭐냐, 뒷페이지 넘기면 적법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겠죠. 요 순서대로 밑에 것부터 우리 시험범위 되니까 하나하나 딱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요게 끝나면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2가지가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책 순서가 3개 중에서 요거는 시험범위에 제외되니까 우리 책에는 개념 정도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고 시험범위에 제외되니까 대신에 요 밑에 2개가 시험범위에 들어간 책 순서가 요것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 책 순서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라고 좀 쉬었다 하죠.